안녕하세요.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 마음새TV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의 기술 가지고 왔습니다. 3장부터 볼게요. 3장. 그에게 자꾸 말을 걸고 싶다. 4장. 성공이 보이는 대화법이 있다. 5장. 세심한 배려가 좋은 결과를 낳는다. 그에게 자꾸 말을 걸고 싶다. 첫 번째, 만나는 시간보다 횟수가 중요하다. 딸이 남자를 집에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짐작을 했어요. 분명 A 선생일 거야. A 선생은 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취미로 배우는 도예교실 선생님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집에 와서 자기 작품에 대해서 선생님이 칭찬해 주었다느니, 역시 프로는 다르다느니, 자기가 있는 곳으로 한번 견학오라는 초대를 선생님께 받았다느니 하면서 A씨를 화제로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녀가 데리고 온 남자는 B군이었어요. B군은 딸이 매일같이 다니던 카페의 점원입니다. 그녀는 그 카페의 분위기가 좋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주간지를 읽는 것이 거의 일과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 카페에 머무는 시간은 불과 30분 정도. B군과는 계산대에서 서로 말을 주고받거나, 마침 그가 교대 시간이라 사복을 갈아입으러 갈 때 잠깐 인사 정도만 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B군이 딸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면서 교제가 시작된 거였어요. 이 예는 시간보다 횟수 쪽이 친밀감을 구축하기 쉽다는 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 함께 보낸 A 선생보다 짧아도 항상 얼굴을 마주했던 B군이 어느새 딸의 마음에 더 깊이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호감을 갖는데 시간의 길이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횟수를 많이 하는 편이 친밀함을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세일즈맨이 용무도 없으면서 인사차 들렀다 하며 항상 얼굴을 내미는 것도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물리적 접근에 따른 인간관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막상 어느 한쪽과 거래를 해야 할 때 아무래도 호감을 가진 쪽을 상대로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5번째, 잘못을 변명하지 마라. 회사에 지각하고서는 어제 늦게까지 야근을 해서 피곤해 그만 쓰러져 잤더니 그래도 제 시간에 깨긴 깼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시 잠이 들었나 봅니다. 일어나 보니 8시라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라며 사과보다 먼저 변명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약속돼 있던 거래처 방문 시간까지 늦어져 상대 회사의 담당자에게 사과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늦어서 죄송하지만 아침에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의외로 길어지는 바람에 전화 연락을 드리면 좋았겠지만 어떻게든 시간에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라며 사과의 말만 슬쩍 비추고 나머지는 자신이 늦은 이유를 설명하고 정당화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있든,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지하철이 멈추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 해도 늦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이유가 정당하다 해도 변명으로 상대의 불쾌감을 누그러뜨릴 수는 없다. 오히려 그보다는 떳떳하게 죄송합니다.
늦어서 심려를 끼쳤습니다. 라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상대의 호감을 얻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변명보다 사과 쪽이 훨씬 효과가 높고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이다. 실수나 항의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만이 성의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14번째, 대화할 때 상대와 같은 표정을 짓는다. 대등한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시선이 상대를 향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그런 매너를 미리 알고서 상대의 얼굴을 응시하되 그저 계속 바라보고만 있으면 무례하지 않다는 인상으로 비칠 뿐 좋은 관계를 만들 수는 없다. 커뮤니케이션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화 중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습니다. 맞아요. 과연 등의 말로 맞장구를 쳐 자신도 상대와 같은 생각임을 전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표정도 상대와 똑같게 지음으로써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만약 상대가 자신의 실패담을 이야기하면서 어두운 표정이 되었다면 힘드셨겠어요 라는 의미로 힘든 듯한 표정을 지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상대는 똑같은 표정을 되받음으로써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공통된 느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마음을 열게 되어 여러 가지 화제로 대화를 확대해 나가게 된다. 요컨대 표정이 서로 똑같았을 때 서로 간에 신뢰감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상대의 심정에 입각해서 똑같은 표정을 만듦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밀러링 효과이다. 마치 자신이 상대의 거울이 되어 커뮤니케이션의 정도를 깊게 만든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 동작의 공감성이라고도 한다. 이야기하는 사람과 똑같은 표정을 지음으로써 공감을 전달할 수 있다면 신뢰감도 훨씬 쉽게 얻을 수 있겠지요. 17번째, 편안한 식사 시간을 적절히 활용한다. 음식을 먹을 때 긴장감이 완화되어 남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다. 인간의 심리학상의 특징을 심층 심리적으로 봐도 이야기한다와 먹는다는 서로 연결짓기가 쉽다. 미국의 심리학자 자니스가 필링굿이라고 명명한 실험에서 땅콩이나 콜라를 입에 넣으면서 책을 읽은 그룹이 그냥 책을 읽은 그룹보다 책의 내용에 공감하는 수가 더 많았다고 한다. 그만큼 긴장을 풀고 책을 읽었기 때문에 내용이 마음에 다가왔다는 얘기다. 밥이라도 먹으면서 라는 말은 비즈니스에서도 자주 하는 말로 무의식 중에 식사하는 자리에 따뜻한 분위기를 원한다는 표현일 수 있다. 식사하는 자리가 직접적인 비즈니스 교섭의 현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서로의 마음을 열고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다면 이후의 이야기 역시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식사를 함께 함으로써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18번째, 편지의 희소성을 이용하라. 커뮤니케이션이란 말로써 의사나 기분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말뿐만 아니라 편지에 의한 커뮤니케이션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전화통화로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팩시밀리나 전자메일까지 가세해서 직접 글을 써서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여 우체통에 넣을 때까지의 과정은 바쁜 현대인에게는 매우 귀중한 경험으로 여겨질 정도예요. 그래서일까? 반대로 직접 정성을 들여 쓴 편지를 받으면 신선한 충격과 함께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서 라는 식으로 상대의 수고에 크게 감동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에게 이런 감동을 준 상대가 미울 턱이 없죠. 오히려 감동에 대한 호의를 바탕으로 해서 성실하다, 예의 바르다는 평가까지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구축된 인간관계는 더없이 강하고 탄탄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지의 이점은 요즘 쉽게 볼 수 없는 것이란 희소성 때문에 상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그것을 무기로 삼아 자신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하는 것도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요령이 될 수 있다. 직접 쓴 편지를 받아든 상대의 감동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편지는 도구로서 효용 가치가 더욱 커집니다. 4장 성공이 보이는 대화법이 있다. 세 번째,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라. 점심시간에 나누는 대화에서까지 낮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밝고 투명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당신이라면 어느 쪽의 이야기를 듣고 싶겠는가? 두 사람이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사람은 소곤소곤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 사람은 밝고 명랑한 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곳에 가고 싶죠. 아마도 밝은 목소리 쪽에서 더 현장감이나 실감을 느끼고 정말로 여행을 즐겼다는 인상도 받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말로 표현하더라도 밝은 목소리가 더 좋은 인상을 남기는 본보기가 됩니다. 또 하나의 예로 자신이 부재 중일 때 걸려온 전화를 제대로 전해주지 않은 실수를 범한 동료에게 조금 주의를 줄 때 여러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령 화난 것을 못 느끼도록 진즉 냉정함을 가장하며 전화를 걸어온 회사는 알겠는데 이름을 알 수 없으니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 중 어디에 전화를 걸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 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웃으면서 정말 힘들었어. 전화를 걸어온 담당자의 이름을 알아두지 않아서 2번이나 전화를 다시 걸었잖아 라고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어느 쪽이 실수한 상대의 미안한 마음을 더 많이 덜어줄 수 있을까? 우선 전자 쪽의 경우 말투는 정중하지만 무리하게 감정을 억제하다 보니 낮고 어두운 목소리가 되기 쉽다. 반면 후자 쪽은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만큼 목소리가 밝다. 역시 듣기에는 밝은 목소리가 상처를 덜 줄 것이다. 상대가 뭐야? 실수한 죄로 나도 나름대로 힘들고 속상한데 지금 나를 원망하는 거야? 하며 계속해서 꽁한 감정을 갖게 하느냐. 웃으면서 얘기해 주었지만 정말 힘들었나 봐. 미안해서 어쩌지? 하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마움을 갖게 하느냐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즉, 가능한 한 밝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려고 신경 쓰면 상대도 밝은 기분이 되어 개방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지만 어두운 목소리로 위압감을 주거나 의혹을 갖게 하여 당신의 발언을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 우려가 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로 결국
당신의 인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잊지 말자. 7번째, 무엇을 말할지 머릿속에 먼저 정리하라. 당신이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 이런 점원을 만난 적이 없는가? 이 정장 한 사이즈 더 큰 거 없나요? 그게 그 디자인과 색으로 말씀이죠? 저 사이즈별로 진열해 두고 있으니 이쪽이었던가? 윗옷은 괜찮은데 허리가 좀 헐거운 것 같은데 사이즈 수정이 되나요? 예, 저 길이 수선은 무료지만 허리 사이즈는 그게 돈이 들 거고요. 며칠 정도 맡기셔야 합니다. 그게 등의 이 말은 만약 이런 식으로 점원이 응대를 한다면 아마도 물건을 믿고 구입해도 될지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용하는 말들은 무엇보다 애매하지 않아야 한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때, 말이 막혔을 때, 뭔가 말하지 않으면 라고 생각해서 결국 내뱉게 되는 것이 사이를 두는 말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말할지 확실히 머릿속으로 정리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해야 한다. 자신 없음을 표현하는 말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상대에게 응석을 부리거나 의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불필요한 말을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말을 이렇게 녹음을 해봐서 들어보면 자신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8번째,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라. 결론 선출법. 결론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생각해온 과정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없어서 지루해진 사람들은 건성으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결론을 얘기해봐야 그것이 아무리 영향력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진심에서 우러난 납득이나 눈에 띄는 감동을 얻기가 힘듭니다. 반면 먼저 결론을 얘기하게 되면 거기에 흥미를 갖고 귀를 기울여 줄 확률은 높아진다. 만약 약간 반발심을 갖는다 해도 어딘가에 허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들어봐서 납득과 감동을 얻게 되면 반대에서 찬성 의견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화법을 결론 선출법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란다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 마지막까지 의견을 들어줄 것이다. 9번째, 되도록 간결하게 이야기하라. 고객이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해와서 곤란합니다만 저도 어떻게든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장에서 이 이상은 안 된다는 말만 해서 고객 쪽에 납품 날짜의 변경을 부탁하고 있지만 영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상사가 질문했을 때 경과보고가 이런 식이라면 분명 상사는 짜증을 낼 것이다. 당신은 생산 공정 쪽에서 고객이 원하는 납품일까지 상품 생산을 맞추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해와서 그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할 심산이었다. 내심 상사가 공장에 서두르라는 지시를 내려주거나 고객에게 납품일을 변경해 주도록 부탁하는 데 힘을 빌려주길 바라면서, 그러나 자신의 바람을 상사에게 기분 좋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에게 이야기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전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내 짜증스러워져서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자신이 이야기해야 할 것을 확실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5W, 1H가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라는 요소를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둔다. 사실의 구성 요소를 빠뜨리지 말고 간결하게 기술해야 상대에게 전달하기가 수월해진다. 앞에 예에서는 고객이 언제까지 상품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생산 라인상 그렇게 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의 구성 요소다. 그리고 나아가 그래서 상사에게 조언을 얻어 해결책을 찾았으면 한다는 것이 당신의 최종적인 이야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12번째, 항상 메모하는 것을 잊지 마라. 상사로부터의 평범한 업무 지시, 회의에서의 부장 훈화, 대회 참가를 위한 설명회 등 여러 가지 자리에서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 이럴 때의 태도 하나로도 당신의 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다. 이때 만약 살짝 펜과 메모용지를 들고 간다면 어떨까? 아니, 대단한 일은 아니고 이 보고서의 부분 말이야 라면서 애초 화를 낼 생각이었던 것이 부드러운 태도로 바뀔지도 모른다. 과장의 지시를 빠뜨리지 않고 듣겠다는 당신의 자세가 펜과 메모용지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과장으로서는 아무리 화가 나 있어도 이런 당신을 심하게 나무라기는 어려울 것이다. 설명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저것 필기를 해간다면 저렇게 열성을 갖고서 듣는 사람은 어느 부서 소속이지? 라는 인상을 남겨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메모를 하는 행위는 상대에게 자신의 열의나 적극적인 자세를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열심히 들어서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들은 것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마음이 상대에게 전달되면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인간성에 대한 호의로 이어진다. 비즈니스 상담 자리에서 거래처의 희망사항을 하나하나 메모하면서 듣는다면 설령 그의 희망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했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들어줬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노력을 해줬을 거야 라고 느끼게 해서 거래가 성립될 수도 있다.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남으로부터 호감을 얻고 싶다면 이야기를 들을 때 반드시 메모하는 작은 행동 습관이 중요하다. 열심히 듣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상대의 마음을 열리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13번째, 쉼표와 마침표를 잊지 마라. TV 등에서 리포터나 진행자가 인터뷰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상을 받는 탤런트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진행자를 생각해보자. 이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 작품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셨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스스로도 짐작하셨던 것 같고 상을 탄 후에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하는 팬 여러분에 대한 메시지 같은 것이랄까? 심경을 말씀해 주시면. 이래서는 질문받은 탤런트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다. 질문한 문장에 마침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심경만 말하면 되는지, 활동 예정을 알고 싶은 건지, 팬에게 인사를 하는 것인지, 가족의 반응을 가르쳐주면 되는 것인지,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감상을 듣고 싶은 것인지, 탤런트의 머릿속에서도 마침표가 찍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작품의 완성도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작품은 이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상에 대해서 가족들은 뭐라고 하는지요? 팬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각각 나누면 그 각각에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탤런트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서 팬 역시 기쁠 것이다. 말하는 게 업인 사람들조차 이러니 평범한 우리들은 더욱더 많이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다. 아울러 대화를 연결할 때 게다가 질문일 때는 그럼, 반론일 때는 그러나 등의 접속사를 넣게 되면 좀 더 쉽게 의도한 바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접속사들의 억양을 붙여 리듬을 주기도 한다. 15번째, 상대보다 먼저 인사하라. 인사는 사회인으로서의 기본 매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인사를 하지 않는 젊은이가 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신입사원 교육을 할 때 가장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가르친다는 사실이 그러한 실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어쩌면 가정에서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얼굴을 대했을 때, 식사 전후, 등교할 때나 집에 돌아왔을 때 등등의 상황에서 가족에게 쉽게 말을 거는 습관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학교 갔다가 스스로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아이가 많아지고 있다. 당연히 말을 걸 상대도 없고 식사 역시 가족이 나란히 앉아 잘 먹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상황도 극히 드물다. 난 인사를 하는데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혹시 아침에 사무실 문을 열면 어정쩡한 자세로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는 잠자코 자기 자리로 가서 앉는 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름지기 인사란 주위 사람에게 들리도록 분명하게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말로써 하는 인사는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가령 초면이더라도 첫 인사만 확실히 하면 당신은 밝고 시원시원한 느낌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져 상대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인상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되는 대화는 솔직하고 따뜻하게 진행되면 물론 비즈니스 상담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게다가 당신 쪽에서 먼저 인사를 하게 되면 그에 대응하는 상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당신이 대화를 리드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계기다. 제가 오래전에 근무할 때 얘긴데요. 그때 몇 분의 실습생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띄었는데 딱 현관을 열고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톤이 아주 높아요.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밝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한 달간 실습 기간이었는데 그 선생님의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당연히 그 선생님은 채용이 됐습니다. 인사는 상대의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7번째, 겉모습이 인상을 좌우한다. 미국의 레이 엘버드 위스텔 박사는 서로 마주보고서 이야기할 때 말 그 자체의 정보 전달 능력은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는 목소리, 억양, 행동, 모습과 같은 말 이외의 요소가 차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에 차지하는 단순한 언어의 역할은 7%, 소리의 대소나 고저, 강약과 같은 음성의 특징이 38%,
나머지 55%는 얼굴 표정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당신의 모습이나 태도가 큰 영향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겉모습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자세는 손해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상대가 머리는 자다가 일어난 부스스스, 셔츠는 꼬질꼬질, 또 바지줄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김투성이라면 아마도 그 깔끔치 못한 인상 때문에 이야기를 들을 마음조차 사라지지 않겠는가? 한편 겉모습과 함께 시각적으로 상대의 인상을 좌우하는 것이 행동이다. 주먹 쥔 손으로 책상을 막 탕탕 치면서 상품을 판매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열의가 강해서라고 해도 강매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그보다는 가볍게 손을 펴 손가락으로 테이블 양끝을 지지한 상태에서 몸을 약간 앞으로 내미는 듯한 자세로 설명하는 편이 자신의 속내를 밝힌다는 인상을 주어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19번째, 전화 통화일수록 정중하라. 전화는 목소리만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표정이나 동작의 도움을 빌려서 상대와 대화를 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사용하는 말에 신중해지거나 상대가 듣고 이해하기 쉬운 대화 방식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전화 상대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만큼 수화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숨소리의 상태까지도 느끼려고 집중하는 상황이다. 목소리 톤 하나를 통해서도 이쪽의 기분을 읽어낼 태세다.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상대에게 이쪽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것이 클레임과 같이 상대가 처음부터 기분이 상해서 전화를 거는 경우다. 가끔 입으로는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몸을 비스듬히 뒤로 젖힌 채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눈썹을 찡그리며 시끄러워 죽겠군 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한다. 때로는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들고 있는 수화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혀를 내밀며 비웃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보게 된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태도는 반드시 상대에게 전달된다. 말이 아무리 정중해도 목소리는 정직해서 어떤 마음인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고참 셀러리맨이 전화 앞에서 연신 머리를 꾸벅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코믹하게 다루는 드라마를 보면서 비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예의에 맞는 전화 태도다. 보이지 않는 상대에게도 예의를 다하려는 마음가짐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5장, 세심한 배려가 좋은 결과를 낳는다. 첫 번째, 긍정적으로 표현하라. 과장의 말입니다. 세일즈맨에게 책임량이 있다는 건 알 거야. 하지만 월말까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좀 더 도전해보는 게 어때? 이것이 과장의 말이다. 한편 부장은 이렇다. 책임량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는 말 못할 거야. 월말까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 아주 열심히 분발하지 않으면 마감에 맞추지 못할지도 몰라. 근데 어디 뚫어볼 만한 데는 없는 거야?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부장의 말이 심하게 느껴지는 것은 모든 말이 부정어로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부정적인 표현을 들으면서 자신의 존재도 부정적으로 여겨져 무의식적으로 반발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과장은 아직 일주일이나 라며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부장은
이제 일주일밖에 또는 못할지도 몰라 라며 비관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격려의 경우도 과장은 조금만, 아직 이라는 말을 써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만 부장은 아주 열심히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획책하는 느낌으로 말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효과는커녕 듣는 사람에게서 분발할 마음조차 사라지게 만들고 만다. 부정적인 화법은 상대에게 효과적으로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그럼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하기보다 그래도 좋지만 이렇게 하는 편이 라는 식으로 일단은 긍정한 후 좀 더 잘하라고 돌려서 요구하는 것이 듣는 입장에서는 더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다. 표현 방법을 조금 달리하는 것만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것이다. 세 번째, 자기중심적 태도를 버려라. 남과 대화를 나눌 때 당연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자신이 경험한 일,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인 만큼 신빙성도 있고 설득력도 갖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주변 이야기를 할 때 도가 지나치면 남으로부터 깊이 당하는 결과를 낳고 만다. 특히 자신을 과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가 그렇다. 한 예로 딸이 의사와 결혼한 부인이 있었다.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이웃으로부터 어머, 오늘은 쓰레기가 많네요 라는 말을 들은 그녀는 이렇게 대답한다. 딸, 내가 와서. 또 다른 날 외출을 하는 그녀에게 어디 외출하세요? 라고 묻자 내가 몸이 좀 안 좋다고 했더니 사위가 자기 병원으로 진찰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이러면 이웃 입장에서 당연히 또야? 라는 탐탁치 않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저 이웃끼리 인사한 것 뿐인데 그녀는 꼭 나와 딸과 사위를 등장시키기 때문이다. 아무리 설득력을 갖는 실제 이야기라도 나의 이야기만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남을 짜증스럽게 만들고 만다. 그러므로 이 부인처럼 안 되기 위해서는 내가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다면 반드시 이어서 당신은 어떤가요? 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직접적인 거절을 피하라. 비즈니스에서 이제까지 계속해온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경우, 영업의 열성이었던 것은 알지만 자금의 여유가 없어서 상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경우 등 간단히 거절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때까지 상대와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것만으로도 거절하기 더 힘들어진다. 거절 방식이 적절치 못하면 뭐야, 이제까지 그렇게 친하게 지내놓고 라는 식으로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될 수 있다. 연예인 문제인 경우에 스토커로 변하는 것도 거절 방법의 잘못으로 야기되는 예가 적지 않다. 따라서 그런 문제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에게 의식적으로 경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써보자. 아무래도 거절당한 것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 것이다. 경어가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보통 초면에는 서로 긴장해서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이 조금 친숙해지면 어디 갈래요? 가 되고 완전히 막역한 사이가 되면 어디 갈래? 라고 말하는 관계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최상급의 경어를 구사해서 두 사람의 관계에 거리감을 만들어낸다. 아무래도 그 자리에서 딱 잘라 거절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만날 때마다 경어의 수를 늘려가다 보면 상대 스스로 점차 타인관계로 돌아가고 있음을 파악하게 된다.
직감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 이건 거절당했다는 뜻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 실제로 거절당해도 큰 상처 없이 끝낼 수 있다. 8번째, 칭찬으로 마무리하라. 어머, 멋지다, 새 가방. 좀 더 크기가 컸으면 나도 샀을 텐데. 미용실 다녀오니 훨씬 젊어 보이는걸? 너무 머리 길이가 짧아서 남자 같아 보이긴 하지만 성격이 좋을 것 같구나. 머리는 좀 화려하지만 모두 상대를 칭찬할 작정으로 말한 것이다. 하지만 듣는 쪽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것 같다. 모처럼 칭찬을 하면서 결국 끝에는 폄하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 금액은 적지만 첫 계약을 성공한 거 축하하네. 좀 작지만 가방 정말 멋지다. 조금 짧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다시 젊어진 것 같아. 머리 모양이 화려하지만 성격은 좋은 아가씨구나. 이렇게 순서를 바꿔 말한다면 상대는 칭찬으로 받아들여 매우 좋아할 것이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고 싶다면 이 순서를 지켜 칭찬하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상대의 기분을 침해하지 않고서 원만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울러 발언에 다소 비판적인 요소가 들어있을 때도 마지막에 뭔가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의 말을 덧붙이면 상대의 기분을 침해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생각해서 충고를 해주었다며 처음의 비판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충고를 포함하지 않은 칭찬보다 더 큰 친밀감을 갖게 될 수도 있다. 9번째, 사과의 말을 먼저 하라.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전화로 하는 여론조사에 협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전철은 지금 선로 사고로 인해 이 역에서 10분 정도 정차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의뢰 사용하는 문구다. 특징은 반드시 첫머리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신뢰합니다 등의 사과의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폐를 끼쳤을 때, 부탁할 때 사과의 말을 먼저 하는 이유는 나중에 얘기할 상대에게 끼칠 수고나 폐에 대해서 미리 사과해 두면 듣는 사람이 불쾌한 기분을 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분 좋게 용건을 들려주기 위해 사용하는 말을 마법의 문구라고 하는데 다양한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례합니다만 누구씨 아니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만약 착각했다면 죄송합니다 라는 것을 미리 전제해 둔 것이다. 죄송합니다,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은 길을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 용건이 끝난 후에 인사를 말하게 된다. 반대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만 하고 상대가 마지못해 옆으로 비켜져 지나가고 난 뒤에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길을 지나간 것은 변함이 없지만 상대가 받는 인상은 크게 달라진다. 사과의 말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만드는 마법의 문구입니다. 사과의 말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만드는 마법의 문구이다. 11번째, 때로 눈빛으로 대화하라. 눈빛만으로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표현이 있듯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시선은 큰 힘을 발휘한다. 만약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에게 시선을 주지 않는다면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을 받아 불신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상대에게 당신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물론 일단 의심의 감정을 가진 채 대화를 계속 이어가게 되고 만다. 따라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상대의 눈을 응시한 후 입을 열어야 한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다. 말하는 입장에서는 이야기 도중에 듣는 이의 시선이 너무 산만하거나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눈으로 하는 말은 입으로 하는 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대화한다. 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는 시선을 바닥에 두거나 딴 데를 두리번거리고 쳐다보면 정말 내 말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느끼죠. 눈빛으로 대화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18번째, 끊이지 않는 화제거리를 준비하라. 업무를 하고 업무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면 긴장감이 풀리면서 대개는 잡담의 시간을 갖게 된다. 문제는 이때다. 앞서의 업무 이야기와 달리 이것에는 패턴이 없어서 대화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게 느껴진다. 잠시 한숨 돌려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차를 마실 수밖에 없다면 창피한 일이다.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초면에 보통 나누는 날씨에 관한 이야기 한마디가 대화의 끝이 되지 않도록 화제를 적절히 꺼낼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해 두자. 화제의 재료가 될 만한 곳은 얼마든지 있다. 신문이나 잡지의 칼럼, 화제의 신간과 같은 활자 미디어, TV나 라디오와 같은 전파 미디어, 최근에는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정보는 너무 풍부하다. 일부러 정보 수집을 하지 않아도 출근하는 전철에서 만나는 광고를 통해서도 이야기거리는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거리의 양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의 기술 5장까지 다 살펴보았는데요. 대화에 자신감을 가지셨나요? 이 책을 읽고 그렇게 하면 이런 말을 하는구나. 어쩌면 내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렇구나. 다른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구나. 뭔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 고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지금보다 더욱 풍요롭고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단, 테크닉은 어디까지나 상대의 마음을 미루어 헤아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테크닉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 어린 태도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